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군주론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긴 19장부터 시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9장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장입니다. 소제목이 미움을 초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성품들을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로 간단히 논하겠습니다. 곧 군주는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그 자신이 미움을 받거나 경멸을 받는 일은 무엇이든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한 것이고 비난받을 다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는 위험 속에 자신을 몰아넣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말한 대로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야심 있는 소수를 잘 다루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군주가 경멸을 받는 것은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여성적이고 소심하며 우유부단한 인물로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군주는 마치 암초를 피하듯이 경멸받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서 위엄, 용기, 진지함, 강건함을 과시해야 하며 신민들과의 사사로운 관계에서 그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를 기만하려고 술책을 꾸밀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합니다. 소제목입니다. 명성은 안전을 가져온다.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에 성공한 군주는 드높은 명성을 누릴 것이며 그가 매우 유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민들이 그를 크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한 그에게 대해서 음모를 꾸미거나 그를 공격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에게는 이 두 가지 큰 걱정이 있는데 하나는 대내적인 것으로 신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것으로 외세에 관한 것입니다. 외세의 위협에 대해서는 좋은 군대와 믿을 만한 동맹이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그리고 좋은 군대는 항상 믿을 만한 동맹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외적인 관계가 굳건하게 안정되어 있을 때 대내적인 문제는 그 국가가 음모에 의해서 이미 교란되지 않았다면 별다른 곤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대외적인 정세가 불안정하더라도 제가 권고한 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정무를 처리하며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군주는 어떠한 공격이라도 항상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논의한 것처럼 스파르타의 나비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대외적인 소란이 없더라도 군주는 그들이 몰래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과 경멸을 피하고 인민이 그에게 만족하도록 한다면 군주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점은 군주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인민의 호감은 음모에 대한 안전책이다 입니다.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들 중 하나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모자들은 항상 군주의 암살이 인민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고 이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이 인민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음모자들은 이를 도모하는 것을 무척 주저할 것입니다. 음모에는 항상 무수한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음모가 있어 왔지만 경험상 성공한 음모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음모자는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불평분자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분자에게 자신의 음모를 털어놓는 것은 그에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이제 그는 충분한 보상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음모를 폭로하는 데 따른 확실한 이익이 예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 수많은 위험과 불확실한 이익만 예상될 때 실로 그가 음모자인 당신의 비밀을 지킨다면 그는 당신의 둘도 없는 친구이거나 또는 군주와 불구대천의 원수임이 분명합니다. 요컨대 음모자에게는 오직 발각이나 배신의 공포와 끔찍한 처벌의 전망만 있는 데에 반해 군주는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위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법과 정부의 자원은 물론 동맹국의 지원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이 모든 이점에다 인민의 선의마저 가세한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음모를 꾸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음모자는 통상 범죄를 수행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모자가 이에 못지않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도모했던 일을 끝낸 후에도 인민이 그에게 적대적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런 인민에게서는 어떠한 도피처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벤티볼리오 가문의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선대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예시하는 데 그치겠습니다. 현재의 안니발레 영주의 조부로서 볼로냐의 군주였던 안니발레 벤티볼리오는 칸네스키 가문의 음모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인 조반니는 당시에 갓난아이였습니다. 그가 암살당하자 즉각적으로 인민이 들고 일어났으며 칸네스키 가문을 모두 참살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벤티볼리오 가문이 인민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신망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안니발레가 죽은 후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서 그 가문의 누구도 볼로냐에 남아있지 않자 피렌체의 벤티볼리오 가문의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풍문을 듣고 볼로냐인들은 그를 피렌체에서 데려다가 도시의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반니가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곳을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인민이 군주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면 군주는 음모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인민이 적대적이고 그를 미워한다면 매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프랑스의 정치 질서는 모든 계급을 보호한다입니다. 질서가 잡힌 국가와 현명한 군주는 귀족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또 인민이 만족하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근래에 가장 질서가 잘 잡히고 잘 통치되는 왕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왕의 자유 및 안전의 기초가 되는 수많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으뜸가는 제도가 엄청난 권위를 누리고 있는 고등법원입니다. 그 왕국을 개혁한 사람은 귀족들의 야심과 거만함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인민이 귀족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견제 역할을 왕의 특별한 임무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민들에게 호의를 가졌다는 이유로 귀족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귀족들에게 호의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이 직접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는 중립적인 제3의 심판기관을 내세워 귀족들을 견제하고 인민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군주와 왕국 자체를 강화하는 데에 이보다 더 신중한 조치나 적절한 제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군주는 호의는 자신이 베풀고 처벌은 신하가 내리도록 한다. 이로써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군주는 미움을 받는 일은 타인에게 떠넘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주는 귀족을 존중해야 하지만 인민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 로마 황제들의 사례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삶과 죽음을 검토해보면 제가 제시한 견해와 상반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황제들은 항상 감탄할 만한 삶을 살고 정신의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수하들의 음모로 권력을 잃거나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저는 그 황제들의 성품을 고려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 제 주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만 그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그 당시 행적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할 만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막시미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곧 마르쿠스, 그의 아들인 콤모두스, 페르티낙스, 율리아누스, 세베루스, 그의 아들인 안토니우스 카리칼라, 마크리누스, 헬리오가발루스, 알렉산데르, 그리고 막시미누스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군인들의 환심을 사도록 강요당한 로마 황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할 사실은 다른 군주국에서는 귀족의 야심과 인민의 무례함을 염두에 두면 되었지만 로마 황제들은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곧 그들은 군인들의 잔인함과 탐욕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힘든 문제로서 많은 황제들을 몰락시켰습니다. 군인과 인민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민은 평화로운 삶을 좋아하고 그 결과 온건한 군주를 원하는 데 반해 군인은 호전적인, 곧 오만하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군주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군주가 인민을 거칠게 다루어서 그 결과 그들의 보수가 올라가고 그들의 탐욕성과 잔인성을 만족시킬 배출구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천부적인 재질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군인과 인민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평판을 확보하지 못한 황제들은 항상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황제들은, 특히 새로 제위에 오른 황제들은 상반되는 욕구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군인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썼을 뿐 인민이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군주는 어느 한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다수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만큼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생군주이기 때문에 특히 강력한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던 황제들은 인민들보다
군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는지는 그들이 군인들의 존경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마르쿠스와 페르티낙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유들로 마르쿠스, 페르티낙스, 알렉산데르는 모두 절제하며 살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잔혹함을 피했으며 모두 인도적이고 인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를 제외하고는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단지 마르쿠스만이 명예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세습에 의해서 황제의 지위를 물려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에 관해서 군인들이나 인민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훌륭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존경받았으며 그의 재위 기간 내내 군인과 인민을 통제할 수 있었고 미움받거나 경멸받는 일을 항상 피했습니다. 그러나 페르티낙스는 군인들의 뜻에 반해서 황제가 되었는데 군인들은 콤모두스 치하에서 기분 내킨 대로 사는 데 익숙해져서 페르티낙스가 그들에게 부과하려고 한 절제 있는 삶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미움을 받았고 더욱이 연로해서 동시에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제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군주는 선행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악행은 물론 선행도 미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종종 선하지 않게 행동하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집단, 인민이건 군인이건 귀족이건 간에 일정한 집단이 부패되어 있으면 당신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성향에 비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의 선행은 당신에게 해롭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살해당한 훌륭한 황제 알렉산데르입니다. 알렉산데르의 경우로 돌아가 보면 그는 너무나 선량해서 그가 한 많은 일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재위 14년 동안에 그가 재판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약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멸을 받게 되었고 군대는 모반을 일으켰으며 결국 피살되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존경을 받았던 잔인한 세베루스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콤모두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그리고 막시미누스의 성격을 고찰해 봅시다. 그들은 모두 지극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군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인민들에게 갖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세베루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세베루스는 비록 인민들을 탄압했지만 다양한 역량에 의해서 군대를 그에게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역량으로 인해서 세베루스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눈에 탁월한 인물로 비쳤는데 인민들은 어떻든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고 군인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여우와 사자로서의 세베루스입니다. 세베루스의 행적은 매우 탁월하고 신생 군주에게는 주목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군주에게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그가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를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세베루스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무능함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슬라보니아에서 지휘하고 있던 군대에게 로마로 행군하여 친위대에게 피살당한 페르티낙스의 죽음을 복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이를 핑계로 삼아 자신이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진심을 숨긴 채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군하여 그가 슬라보니아를 떠난다는 소문이 나기도 전에 이미 이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겁을 먹은 원로원은 그를 황제로 선출하고 율리아누스를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연후에 세베루스는 전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아시아에서 그곳 군대의 지도자인 페스케니우스 니게르가 스스로 황제를 선포한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쪽에서 알비누스 역시 제위를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베루스는 이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적의를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니게르만을 공격하고 알비누스를 속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알비누스에게 서한을 보내 원로원이 자신을 황제로 추대했지만 자신은 그 지위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비누스에게 카이사르의 칭호를 보내면서 원로원의 결정에 의해서 알비누스 역시 공동 황제로서 즉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비누스는 이를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베루스는 니게르를 격파하여 죽이고 제국의 동부 지역을 평정한 후 로마에 돌아와 원로원에서 알비누스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부당하게 자신을 살해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배은 망덕을 처벌하기 위해서 출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베루스는 프랑스에 있는 알비누스를 공격했으며 그의 지위와 생명을 동시에 박탈했습니다. 세베루스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매우 사나운 사자이자 매우 교활한 여우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군대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군주로서 그가 그토록 거대한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됩니다. 그의 엄청난 위세가 인민이 그의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에게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미움으로부터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살해당한 잔인한 안토니누스 카라칼라입니다. 그의 아들인 안토니누스 역시 많은 탁월한 성품들을 지녔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는 크나큰 칭송을 받았고 군인들로부터는 대단한 호감을 샀습니다. 그는 어떤 역경이든 견딜 수 있는 강건한 전사로서 사치스러운 음식과 모든 부류의 유약함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모든 군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수많은 개인들을 살해한 것은 물론 로마 주민 대다수와 알렉산드리아 주민 모두를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의 측근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군대 한가운데에서 한 백인 대장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암살에 대한 경계입니다. 거기에서 원한에 사무친 적의 단호한 결심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러한 암살은 군주라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나 군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군주는 그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군주는 안토니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모시는 측근이나 궁정 신하들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안토니누스는 매우 악독한 방법으로 그 백인 대장의 형제를 죽였고 지속적으로 그마저 위협했으나 그에게 여전히 경호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었고 그가 파멸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경멸의 대상이 된 콤모두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콤모두스 황제를 살펴봅시다. 그는 아버지인 마르쿠스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행적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며 그랬더라면 군인과 인민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성적으로 잔인하고 야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민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탐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황제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가짐을 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몸소 투기장에 내려가서 검투사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야비하고 황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많은 일들도 저질렀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경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민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군인들에게는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음모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조롱을 받는 막시미누스입니다. 이제 막시미누스의 성격을 살펴봅시다. 그는 지극히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알렉산데르의 유약한 행동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후 막시미누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일이 그를 미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그가 매우 미천한 신분 출신으로 원래 트라키아 지방의 목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그는 매우 경멸당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통치 초기에 로마로 가서 재위에 오르는 것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서 그는 잔혹하다는 평판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지방 장관들이 로마와 제국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미천한 태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의 잔인성을 두려워하여 그를 매우 미워했기 때문에 먼저 아프리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뒤이어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이 들고 일어났으며 급기야 이탈리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군대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은 당시 아킬레이아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는데 매우 어려운 작전이라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황제의 잔혹함에 화가 나 있던 참인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들고 일어난 것을 알고 별 두려움 없이 황제를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리오가발루스, 마크리누스 및 올리아누스는 모두 경멸을 받았고 따라서 재위에 오른 뒤 얼마 안 되어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이 개괄적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근래의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군인들을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은 군인들을 주의해야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군주들은 로마 제국의 군대처럼 오랫동안 일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군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인민들보다 군인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더 많았는데 이는 군인들이 보다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투르크와 이집트의 술탄을 제외한 오늘날의 모든 군주는 이제 군인보다 인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군인보다는 인민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투르크의 술탄을 예외로 삼는 이유는 항상 12,000의 보병과 15,000의 기병이 술탄을 보호하고 있으며 왕국의 안전과 권력이 이들 군사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군대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술탄 왕국도 전적으로 군인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술탄 역시 인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기보다는 군인들에게 우호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세 제목은 술탄과 교황은 신생 군주도 세습 군주도 아니다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술탄 국가는 많은 점에서 그 밖에 다른 군주국과 다릅니다. 그 국가는 교황 제도와 유사하며 세습 군주국이라도 신생 군주국이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세습 군주국이라고도 신생 군주국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되어 군주가 된 이들은 이전 군주의 아들들이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군주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신생군주국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신생군주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 군주가 분명히 새로운 인물일지라도 국가의 제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출된 군주를 마치 세습된 군주인 것처럼 맞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로마 황제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신생군주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주제로 되돌아갑시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미움이나 경멸이 한결같이 앞에서 검토된 황제들을 몰락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그룹은 이런 식으로, 다른 그룹은 저런 식으로 처신했는데 각 그룹에서 한 황제는 성공적이었으나 나머지는 전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데르는 신생군주였기 때문에 세습군주인 마르쿠스처럼 행동한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백해무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라칼라, 콤모두스, 막시미누스가 세베루스를 모방한 것은 그들이 그의 행적을 따를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생군주국의 새 군주는 마르쿠스의 행적을 모방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세베루스의 행적을 모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에는 세베루스를 모방해야 할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확립된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조치를 취해야 할 때에는 마르쿠스를 모방해야 할 것입니다. 네, 19장이 아주 길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0장 요새 구축 등 군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은 과연 유용한가 아니면 유해한가입니다. 네, 소제목은 군주가 채택하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권력을 보다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군주들은 신민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다른 군주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에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어떤 군주들은 자신들에 대한 적의를 부추기기도 하고 다른 군주들은 정권 초기에 미심쩍은 자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군주들은 요새를 구축하고 다른 군주들은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국가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지 않는 한 비록 이들 조치에 관한 확실한 판단은 주저되지만 가급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입니다. 신생군주는 신민들에게 무장을 허용한다. 우선 신생군주들은 신민들의 무장을 결코 해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민들이 무장을 갖추지 않았으면 그들은 항상 신민들에게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무장시킬 때 그들의 무기는 실상 당신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불신하던 자들은 충성스럽게 되고 원래 충성스러운 자들은 그대로 충성을 지키며 신민들은 열성적인 지지자로 변모합니다. 모든 신민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무장시킨 자들을 후대하면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나머지 사람들과 달리 우대를 받음으로써 당신에게 더욱 충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머지 사람들은 위험 부담이 크고 엄격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여 당신의 행동을 승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민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유약하고 비겁하거나 아니면 의심이 많아서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군사력이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불가불 제가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그런 종류의 용병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병이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적군이나 충성이 의심스러운 인민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신생군주국의 군주는 항상 신민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역사는 그런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병합된 지역의 주민들은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군주가 기존의 국가의 수족처럼 다른 국가를 병합했을 때 그는 병합을 도운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주민들을 무장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기회가 허용된다면 병합을 도운 자들도 약화시켜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국가의 무력은 원래 가까이서 당신에게 봉사해온 자국 출신의 군대에게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복속된 도시에 분열을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입니다.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현명하다는 사람들은 피스토이아 파벌을 조장해서 다스리고 피사는 성곽을 이용해서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복속된 도시의 신민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여 그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적 균형이 유지됐던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견해는 분열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벌로 얼룩진 도시는 적군에게 위협을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세력이 약한 파벌은 항상 침략자와 결탁하는 데에 반해 다른 파벌도 이를 저지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들에서 생각한데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겔프와 기벨린이라는 두 파벌을 조성했습니다. 비록 두 파벌 사이에 유혈 참극은 용납하지 않았지만 베네치아인들은 그들 사이에 교묘하게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시민들이 파벌 싸움에 몰두하여 자신들에게 단합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베네치아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일라에서 패배하자 일부 도시들은 대담하게도 반란을 일으켰고 베네치아인들로부터 내륙에 있는 베네치아 제국의 모든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부 도시는요, 베네치아에 있는 일부 도시들은 브레시아, 베로나, 비첸차 및 파도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로나를 제외하면 다 모르는 도시네요. 따라서 분열 정책은 군주의 유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강력한 군주국은 그러한 분열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열 정책은 신민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평화시에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정책의 오류는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적을 극복하는 것은 힘을 강화시킨다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공격을 극복할 때 군주가 위대해진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명의 여신, 즉 포르투나는 특히 신생군주의 권력을 증대시키기를 원할 때 신생군주는 세습군주보다 명성을 얻어야 할 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의 성장을 지원하고 신생군주로 하여금 그 적과 싸우도록 만드는데 그 결과 그는 적을 격파하고 마치 그의 적이 그에게 사다리를 제공한 것처럼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부추길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지 교묘하게 활용함으로써 정작 그가 그들을 격파했을 때 그의 명성과 권력은 더욱 증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군주는, 특히 신생군주는 종종 통치 초기에 미심쩍게 본 사람들이 그가 애초부터 신뢰했던 사람들보다 더 믿을만하고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소제목은 예전의 적으로부터의 충성입니다. 시에나의 군주인 판돌포 페트루치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가 한때 미심쩍게 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상황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군주는 정권 초기에 그에게 적대적이지만 자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어딘가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매우 쉽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들 역시 군주에게 충직하게 봉사할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초기에 인상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자기 지위가 매우 확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군주의 일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점을 항상 발견할 것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옛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새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는다입니다. 게다가 신생군주라면 누구에게나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호의로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군주라면 누구나 자신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들이 그를 지원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군주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의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전 정부에 품었던 불만 때문이라면 그들은 우호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신생군주 역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와 근래의 역사로부터 이끌어낸 사례들에 비추어 이에 대한 이유를 고려해보면 이전의 정권에 만족했기 때문에 새 군주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이전 정권의 불만을 품어서 그에게 호의를 느끼고 그의 권력 장악에 기여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계속 유지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상황에 따라서 요새는 유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입니다. 국가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들은 흔히 요새를 구축해 왔습니다. 요새는 군주에 대한 반란을 꾸미는 자들에게 대해서 재갈과 굴레로 작용하며 돌발적인 공격을 받을 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저는 이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니콜로 비텔리는 자신의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치타디 카스텔로의 두 요새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르비노의 공작 귀도 우발도는 치사레 보르자에게 빼앗겼던 영지를 되찾았을 때 그 지역의 모든 요새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는 요새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 나라를 다시 빼앗길 가능성을 줄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벤티볼리오 가문도 볼로냐에서 권력을 되찾았을 때 같은 정책을 따랐습니다. 요새는 때에 따라서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합니다. 이는 상황에 좌우됩니다. 게다가 요새는 어떤 점에서는 당신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해롭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군주에게 최선의 요새는 인민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주가 외세보다도 인민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는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민보다 외세를 더 두려워한다면 요새를 구축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세운 밀라노의 성체는 그 나라의 어떤 혼란보다도 스포르차 가문에게 더 분쟁의 근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요새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민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요새가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민이 봉기하면 그들을 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는 외세가 반드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새는 어떤 군주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남편인 지롤라모 백작이 암살된 프롤리 백작 부인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인민이 봉기하자 요새가 백작 부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백작 부인은 거기서 밀라노의 원군을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외세도 인민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체사레 보르자가 진격하고 노한 인민들이 침략군에 합세했을 때
그 요새는 그 여자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요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그 여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둘 때 저는 요새를 구축하는 군주이건 그렇지 않은 군주이건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새를 너무 믿고 인민의 마음을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 군주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다음 장은 21장입니다. 군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소제목입니다. 위대한 업적에 의해서 명성을 얻은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유례없는 비범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큼 군주에게 높은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스페인의 지금 국왕인 아라곤 가문의 페르난도가 그 탁월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거의 신생 군주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소국의 군주로 출발하여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소국 군주라고 돼 있는데 아라곤 왕국의 왕자에 불과했던 페르난도는 1469년에 카스티아의 왕녀 이사벨과 결혼함으로써 1479년 카스티아의 공동군주 페르난도 5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통일 스페인이 시작되고 이 이사벨라 여왕이 나중에 콜럼버스를 후원함으로써 신대륙이 결국은 스페인의 영토에 속하는 그런 대제국이 됩니다. 그의 업적을 검토해보면 모든 업적이 매우 주목할 만하고 그중 어떤 것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인물은 그의 통치 초기에 그라나다를 공격했고 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에 탄탄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 그라나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그래서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곳입니다. 그 아람브라 궁전이 제일 유명한 즉 지금 그라나다를 언급했다는 얘기는 스페인 영토로부터 이슬람 세력을 몰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는 이 전쟁을 사태가 평온하고 반대를 무릅쓰지 않아도 될 때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스티아의 제후들로 하여금 전쟁에 전념하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어떠한 반란도 모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명성을 쌓으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들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인민들에게서 객출한 돈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긴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군대의 업적은 나중에 그에게 드높은 영광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종교를 이용하여 잔인하지만 일견 경건한 정책을 통해서 마라노를 색출하여 죽이고 왕국에서 몰아내는 등 유례 없이 참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라노는요, 중세 말 스페인에서 박해를 못 이겨 기독교화한 유대인과 무어인들을 일컫는 말로 1501년부터 1502년 그들은 스페인에서 축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명분을 내세워 그는 아프리카를 공략했고 이탈리아에 진군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항상 거창한 일들을 계획하고 성취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의 신민들은 항상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면서 긴장과 경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쉴 새 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반란을 시도할 만한 시간적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비범한 행동을 통한 명성입니다. 또한 군주가 자신의 왕국 내에서도 예컨대 밀라노의 군주인 베르나보 공작이 그런 것처럼 매우 비범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누군가가 좋건 나쁘건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비상한 업적을 성취하면 그는 화제가 될 만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보상하거나 처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군주는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라는 명성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중립은 적을 만든다입니다. 군주는 자신이 진정한 동맹인지 공공연한 적인지를 명확히 하면 곧 그가 주저하지 않고 다른 군주에 반대하여 한 군주를 지지하면 대단한 존경을 받습니다. 이 정책은 중립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항상 더 낫습니다. 만약 인접한 두 명의 강력한 군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궁극적인 승자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당당하게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항상 보다 더 현명한 정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서로 싸우는 군주들이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경우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승자에 의해서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패자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우방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를 돕지 않았던 신뢰하기 어려운 자를 동맹으로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당신이 그를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 운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아카이아인들은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입니다. 고대 안티오코스가 아이톨리아인들의 요청으로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스에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로마인 편이던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중립을 지킬 것을 제의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 아카이아인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무기를 들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카이아인들의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안티오코스의 사절이 아카이아인들의 중립을 요구하는 연설을 한 후에 로마의 사절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말한 것, 즉 당신들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당신들이 이익에 반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단순히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감사나 명예도 얻지 못한 채 당신들은 승자의 죄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우방이 아닌 군주는 당신이 항상 중립으로 남아있기를 죄송합니다. 여기서 인용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적극적인 동맹은 친선을 획득한다입니다. 당신의 우방이 아닌 군주는 당신이 항상 중립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반면에 당신의 우방인 군주는 당신이 항상 무기를 들고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우유부단한 군주는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중립으로 남아있고 싶어하는데 이는 빈번히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강력하게 지원한 쪽이 승리했다고 가정합시다. 비록 그가 강력해졌고 당신은 그의 처분에 맡겨졌지만 그는 당신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고 둘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그러한 상황에서 그토록 배은망덕하게 당신을 공격할 만큼 파렴치한 인간은 없습니다. 게다가 승자가 제 멋대로 행동해도 무방할 정도로, 특히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결정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도운 군주가 패배한 경우라도 그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며 당신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고 가급적 당신을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다시 도래할 수 있는 행운의 동반자가 됩니다. 다음 소제목은 약한 군주와의 동맹은 유익할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 상황의 경우에도 서로 싸우는 군주들 중 누가 이겨도 당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개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정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군주의 도움을 받아 다른 한 군주를 몰락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한 군주가 현명했더라면 다른 한 군주를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당신이 힘을 합쳐 이김으로써 당신의 도움을 받은 군주는 당신의 처분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적을 격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강력한 세력과는 자발적으로 동맹을 맺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군주는 이미 말한 대로 상황에 의해서 강요당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군주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강력한 군주와 함께 승리를 거두면 당신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므로 군주란 모름지기 다른 세력의 처분에 맡겨지게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밀라노 공작을 공격하려고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몰락시킨 이 동맹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과 스페인 왕이 롬바르디아를 공격했을 때 피렌체가 처했던 상황처럼 동맹을 피할 수 없을 때 통치자는 앞에서 말한 이유에 따라서 동맹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소제목은 차악을 선으로 받아들여라입니다. 어떤 국가도 안전한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전한 정책을 모호하고 미심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물의 도리상 하나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을의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다양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따라야 할 올바른 대안으로 가장 해악이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산업과 상업의 장려,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는 또한 자신이 재능이 있는 자를 아끼고 어떤 기회 분야에서 뛰어난 자를 우대한다는 점을 보여 재능의 예우자임을 과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는 시민이 안심하고 상업, 농업 및 기타 분야에서 통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빼앗길까봐 두려워 자신의 재산을 늘리거나 그 가치를 개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부과될 세금이 두려워서 상업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군주는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도시와 국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부정하게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정하게가 아니고요. 부강하게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1년 중에 적절한 시기에 축제나 구경거리를 주선하여 인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는 길드나 족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집단들에게 적절한 호의를 베풀어 때때로 그들을 친히 만나고 자신의 친절함과 넉넉한 씀씀이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주다운 위엄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21장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22장부터 26장 그리고 이 책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 역자 후기 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